이재명 후보 장남의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도 성매매 의혹 아들한테 직접 확인해봤지만 아니라고 한다. 여기까지 들으면 참 대선 후보이기 전에 아버지로서 참 아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인간적인 고뇌까지도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끝날 사안이면 좋겠는데 추가적인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의 해명과 달리 이 후보 장남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200여 개의 글을 올리는데 그중에는 도박을 해서 딴 돈으로 유흥업소를 다녀온 뒤 자랑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 10월 1일 제목 유흥 다녀왔다로 시작하는 게시글에는 술 먹고 위닝한 돈으로 육바이인, 즉 도박 참가비어치 유흥하고 왔다. 친구도 사줬다. 니들도 위닝해서 여자 땡땡땡땡이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 지난 2019년 6월 다른 사용자와 댓글 형태로 대화를 나누면서는 돈을 어디다 쓰면 좋을까? 오피나 갈까? 성관계한 지도 1년이 다 돼가네 라는 글을 남기는데 여기서 오피는 오피스텔 성매매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네. 일단 저 온라인 사이트에 닉네임, 이제 글을 올리는 필명, 예명으로 이기고 싶다라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의 장남인 것으로 이미 선대위 측에서 인정했어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맞대요. 그럼 저 글이 이제 올라왔어요. 내용들이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님,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의혹 수준이 아니라 성매매가 거의 사실인 것 같다 쪽에 무게를 좀 두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쓴 거는 맞죠. 그리고 이 글에 들어간 내용은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한 내용입니다.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만약에 성매매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런 글을 올린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행동에 문제의식이 없다는 건가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수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글만 가지고 어디까지 과연 실체적 진실을 추적할 수 있을지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네거티브를 좀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면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둘러싼 정말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이 예전보다 조금 톤다운 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거듭 강조하건대 네. 갔든 안 갔든 어떤 행위를 했든 안 했든 이런 글을 올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옹호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네. 2019년에 일단 올렸던 글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최근에 하루가 멀다 하고 아들 문제로 해명하고 사과하기에 바쁜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직접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하지 않고서 좀 썼다고 하기에는 조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네. 이에 대해서 좀.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드님 관련된 의혹들이 이제 입시 관련 의혹들 제기되고 하고 있는데 좀 선제적으로 정면 돌파에 나가실 생각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어제 윤봉길 의사 이제 추모식에 여야 대선 후보 다 모였습니다만 이제 그때도 기자들의 관심이 장남의 의혹 관련해서 기자 이제 질문이 나왔죠. 그랬더니 여전히 착잡한 표정과 뭔가 좀 심적으로 국민께 죄송한 그런 심정으로 또 이
국민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식을 둔 죄인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또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고 문제가 있는 점들에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장윤미 변호사님, 이제 뭐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 수사를 촉구한다기보다는 만약에 수사가 진행이 되면 그 수사를 통해서 형사 처벌이 있을 경우 책임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것도 포함한가 봐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도박 사이트에 남긴 글들과 관련해서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즉각적으로 한 4시간 만에 선대위에서 사과 성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지금 보신 영상에서처럼 고개를 숙이고 이 아비된 자세로서 송구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지난 16일에도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서 사죄드린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고 매우 죄송하고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공개 행보를 할 때마다 기자들이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계속해서 추가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후보에게 입장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충분히 검증의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아마 법적 책임까지도 포함해서 정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당은 뭐 아직까지는 이에 대해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성매매 의혹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는 쪽에 지금 무게를 두고 공세를 취하고 있고 민주당 선대위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선대위 관계자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판 맞붙었는데요. 얘기 쭉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기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성매매 경험을 한 사람만 알 수 있는 용어나 비속 용어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매매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듯한 후기도 있고요. 과연 성매매를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 이건 상습적이고 아주 반복적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마사지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호기심 차원의 젊은 날에 치기로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성매를 했느냐 안 했느냐 쟁점인 것 같은데 네. 그 부분도 만약에 뭐 필요하시면 이게 뭐 문제가 되면 수사 받든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또 불러다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 한 거 맞냐 아니냐 그렇게 묻는 것도 제가 보기에 아마 그러면 이제 부자 간의 관계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부자 간의 관계. 한 번 아들이 아니라면 아버지가 그냥 믿어야지 그걸 또 어떻게 재차 3차 물어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나 봐요. 또 현근택 대변인은 또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 지금 현근택 대변인의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이게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으면 밝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거 수사로도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다 뭐 이런 걸 좀 밑자락이 좀 깔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런 의미도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재명 후보 외에도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녀의 재산이나 뭐 병역 문제나 아니면 뭐 이런 각종 무슨 뭐 마약이나 입시 비리 등으로 곤혹을 치렀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유난히 각종 인터뷰에서 아들들이 참 잘 자라주었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대중들, 국민들의 곤혹감이 큰 것 같고요. 더구나 뭐 일반 부자 사이에서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뭐 민간인들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대통령의 더구나 이제 여당 후보의 후보가 되셨으면 좀 자절했을 텐데 경선일 후보가 된 이후에도 이 도박을 한 듯한 그 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냥 부자가 좀 서먹서먹할 수도 있지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들에게 소통을 못 하신다면 국민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시겠습니까? 타이밍이 이 시기가 아들한테 어떻게 물어보겠느냐라고 그냥 쓱 지나가기에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제대로 한 번만 물어보시고 이제 장남 문제인데 차남에게도 한번 미리 물어보시고 아드님과 소통을 하셔야만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의혹 수준이긴 합니다만 성매매에 관련해서요. 그런데 이게 의혹만으로도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 최정화 기자님. 경기도지사 시절에 관련해서 성매매 근절을
틈만 나면 외쳐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18년 6월입니다. 이 경기도지사 당선 후에 인수위 첫 회의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퇴폐 안마 시술소 이런 것도 성남에는 없다.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거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신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런 퇴폐 안마 시술소 전화가 오면 다 끊어지게 우리가 요청하면 피해 보상 우리가 책임진다라고 이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경기도 전역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요. 이 아들을 아까 그 소개했었던 글에 너희도 이 순화해서 제가 순화해서 얘기를 하자면 업소에 가라라고 이제 권유하는 글을 어쨌든 게시판에 적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불법 성매매 업소를 근절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아버지가 얘기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이런 행동을 했었다라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안타깝고 참 네, 이런 일이 왜 아들이 굳이 벌렸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혜연 평론가님,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대통령 후보입니다. 대선 후보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번 대선에만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2017년 대선 때도 나왔었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영등포 쪽인가요? 그 허름한 이 공장터 부지터에서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대선 출정식을 했어요. 아들들도 다 양쪽에 나왔었습니다. 그 아들이 왜 이런 판단을 못하고 이런 행동을 이어왔을까? 주변에서 안타까운 목소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정치인들과 단체장 취재해보면 가장 본인이 어려운 일이 자식 농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건 뭐 제가 변명을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단체장들의 경우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공식 일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외로 가족들하고 소통을 하거나 못 챙기는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아이가 뭐 학교 성적이 나쁘다던가 미성년자로서 우리가 좀 그래도 이해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라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된 어떤 범죄를 암시하는 듯한 그러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보면 불법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계곡에 불법 선취분 해놓은 거 그렇죠. 관행처럼 여겼지만 네네. 이재명 지사가 나서서 그거 철거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었고요. 신천지 문제로 코로나19 굉장히 시끄러울 때 다른 단체장과 달리 그 현장까지 가서 이거 내가 불법적인 부분이라던가 방역에 문제 있으면 해결하겠다라는 추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 아유 뭐 행정은 잘했지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실망감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런 모습들, 지금 전현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동안 이재명 후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재명은 한다면 한다! 밀어붙인다! 그런 이미지가 막 쌓여서 그게 장점으로 됐었는데 지금 이 아들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속수무책으로 아들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벽에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 성매매 의혹도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는 촉각을 곤두서 지켜봐야 될 이제 모습이고 부분이고, 근데 지금 이거 말고도 불법 도박 의혹도 하나 크단 말이에요. 경기 남부경찰청이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데 지금 도박 자금 출처 관련해서 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면서요.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 씨에 대한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2019년에 신고한 2018년도분은 예금 87만 원이었습니다. 즉 이 씨의 재산은 2018년도에 예금 87만 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2020년에 신고한 2019년도분은 예금 5,004만 원, 채무 486만 원으로 재산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2021년 신고한 2020년도분은 예금과 채무 모두 일부 늘어나 2년 동안 예금과 채무 모두 늘어나면서 최종적으로 재산이 3,878만 원이 증가합니다. 여기다 2021년에 채무 5천만 원을 변제했다고 신고했는데 이 내역을 감안한다면 네. 결국 2년 만에 8,878만 원의 재산이 증가한 셈입니다. 네. 반면 이 씨의 경제활동은 2019년 금융회사 인턴 6개월, 2021년 부동산 투자회사 4개월이 전부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 이재명 후보가 장남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이 장남이 타짜 수준의 도박꾼이라 도박으로 거액을 번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 도박 자금의 출처와 규모가 어떠한지
증여세 탄로는 없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장남의 도박 관련 자금 출처에 대해서 그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 빚이 좀 있습니다. 대개 한 1,000만 원 이내를 잃은 것 같아요. 한 번에 뭐 몇십만 원씩 뭐 이렇게 찾아서 그 사이버문이라고 하나요? 사서 한 모양인데. 아드님 은행 예금 관련해서 이제 후보님 측에서는 정상적으로 재산세를 증여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 쪽에서는 계속 이제 공격을 하고 있어요. 타짜냐, 도박꾼이냐, 뭐 이런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관보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직자의 재산 변동 사항이 가족들까지 쭉 나와 있죠. 그 관보에 다 나와 있다. 이 말로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요, 계속해서 의혹을, 저 돈이 과연 어떻게 어디서 나왔을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거기서 좀 더 나가가지고 예? 500만 원 정도 땄다 잃었다 이런 그 후기글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 장남의 계좌에 그 도박장을 다녔다고 하는 그 시기에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이 예금의 순증이 있었던 겁니다. 수입의 순증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20대 지금 뚜렷한 직장이 없는 남자인데 네. 그 1, 2년 사이에 한 8천만 원 가까이의 수입이 늘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증여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평소에 이야기했던 아빠 찬스 거부 있지 않습니까? 돈 준 5천만 원을 가지고 도박장에 다닌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후보가 자기 아들에게 도박 자금을 대준 꼴이 되지 않습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두 가지 공격을 하고 있네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 돈이 혹시라도 불법 도박으로 거액을 벌어서 증가한 거냐, 아니면 이 민주당 측 선대위 주장대로 5천만 원의 증여를 했다면, 아들한테 줬다면 그것도 아빠 찬스 아니냐. 두 가지 아예 한꺼번에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아들의 도박 의혹과 관련해서 한 1,000여만 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박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사실관계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도박 사실을 알고 자금을 지원해 준 것 아니냐라는 것은 저희가 통상적인 상식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자식이 도박을 한다라고 하는데 5천만 원을 증여하는 부모는 쉽게 상상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 독립생계가 아닌 이상 본인과 경제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모든 재산의 증감 내역을 관보에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때 5천만 원을 증여했던 사실은 있고, 통상 증여세가 면세되는 그 면세점이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금액은 아닌 부분이고, 공식적으로 증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이재명 후보 측의 공식 해명 내용입니다. 네, 일단 다 자란 아들이지만 어쨌든 아비된 마음으로서, 아버지된 마음으로서 뭔가 증여를 했다는 거 하고, 또 증여세는 다 법적으로 처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과연 이 문제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대선판에서는요, 이 얘기들도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그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후보들의 과거 어릴 적 사진 같은 게 나오는 경우는 왕왕 있죠, 대선판에서. 그런데 18년 전에 팸플릿, 우리가 뭐 팜플렛 뭐 그런 말 합니다만 표현을, 18년 전에 팸플릿이 선거판에
등장했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아내죠. 김건희 씨의 이 허위 이력 논란 중에 살펴볼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03년에 전시가 됐었던 이 전시의 도록 중 한 부분인데요. 이 도록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김건희 씨가 도록이라는 게 그 뭐 그림 목록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네. 그 책같이 이제 어떤 그림이고 누가 했고 뭐 이런 경력 같은 것을 적어놓는 책인데요. 네.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요, 이 도록에 삼성미술관 기획전에 참가를 했었다라는 경력을 적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후에 이에 대해서 허위 경력 논란이 일었는데요. 김건희 씨 측은 해명을 바로 했습니다. 무엇이라 했냐? 삼성미술관이 아니라 분당 삼성플라자 내부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던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한 것이죠. 네. 이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에서는요. 이 김건희 씨가 분당 삼성플라자에서 전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의혹을 제기를 하느냐. 당시 이 삼성플라자 갤러리 관장으로 근무를 했었던 분의 인터뷰를 실게 되는데요. 이 관장이었던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김건희라는 이름 그리고 김건희 씨의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이라는 이름으로 작가가 출품한 포트레이트라는 이 제목의 전시를 본 적이 없다. 기억에 전혀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저 상황까지 되면 뭐야 이것도 허위 경력이야? 라고 갸우뚱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은 입장 안 내놨어요? 박섬혜 변호사님. 김건희 씨 측은 18년 전 전시 팸플렛을 공개하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어허. 이 전시 팸플렛에 따르면 2003년 인물화를 주제로 한 humanscape.com 전에 김건희 씨가 기획 및 작가로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물론 삼성 플라자 갤러리를 삼성 미술관으로 표기하거나 이 전시명을 포트레이트로 다르게 쓴 것은 사실이다. 그중에서 전시명은 기획 단계에서의 가칭인데 이를 그대로 기재를 하였다. 물론 정확한 기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지도 않은 전시를 한 것처럼 쓰거나 부풀린 것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이 무려 18년 전에 그 팸플릿인가 봐요. 야, 저걸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어쨌든 글쎄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저걸 18년 동안 일단 어디엔가 소장하고 보관하고 있었어요. 저 팸플릿에 보세요. 김명신 개명전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저렇게 봐라, 18년 전에 내가 참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박 자료로 어젯밤에 김건희 씨 측에서, 국민의힘 선대위 측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도 지원 사격하고 나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이 팜플렛이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입을 댈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진을 공유를 하면서요. 네. 18년 전 조각까지도 하나씩 찾아내고 있다라고 꼬집으면서요. 찾아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말씀드린 부분을 말씀드려야 한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은요. 이재명 선대위의 가짜뉴스 공작 이 TF팀을 고발하겠다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나 봐요. 이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내친 김에 국민의힘 측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악의적인 네거티브 흑색 선전 선거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당수의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둘씩 꼼꼼히 따져보고 나면 가짜뉴스로 해당되는 내용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팸플릿에 보면 이 작품 철자를 잘못 썼거나 한 거 맞지만 이력은 맞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악의적인 네거티브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명을 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요. 전혜연 평론가님,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 국민의힘에서 18년 전 팸플릿을 찾아서 공개를 했는데 그 팸플릿에 보면 이력이 적혀 있는데요. 그 이력서에 보면 한림대 출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건희 씨가 출강한 곳은 4년제인 한림대가 아니라 한림성신대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일경제신문을 매경이라고 줄여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대학은 엄연히 서로 다른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허위 기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언론 보도를 보면 이력서에도 한림대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계속 뭔가 조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기 보세요. 이 화면 보시면 제일 위에 이제 당시에 김명신 이름으로 이제 돼 있고요. 개명 전에. 그리고 보세요. 지금 파란색 줄로 되어 있는 현재, 그걸 이제 저희가 확대했습니다. 현재 경기대 사회교육원, 그리고 한림대, 안양대 좀 총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림성심대에서 실제로 하는 건데 한림대와 한림성신대는 엄연히 다른데 저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실제 한림성심대 2년제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한 것을 한림대라고 적었다. 이 출강인데 지금 이제 저걸 좀 출강. 이게 안양대 출강이에요. 출강. 경기대 사회교육원, 한림대, 안양대 출강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팸플릿에 적었습니다. 이게 글쎄요. 뭐 하나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면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지는데 계속 그런 패턴이에요. 장윤비 변호사님,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의혹 말고도 주말 사이에 새로 제기된 의혹이 있는데 그게 바로 뉴욕대 연수 이력입니다.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랑 안양대학교 교수직에 지원을 하면서 본인의 학력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뉴욕대학교 스턴스쿨 엔터테인먼트 앤드 미디어 프로그램을 연수했다라고 기재를 했는데요. 민주당 측에서 그렇다면 2006년도에 실제로 이 학사 과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김건희 씨가 이력서에 적은 그 동일한 과정은 그 당시에 개설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 제기한 의혹은 김 씨가 주장한 NIU의 뉴욕대학교의 스턴스쿨 연수는 허위 이력을 기재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혹을 새로 제기하게 된 겁니다. 네. 참 어디까지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까요? 근데 2006년도에 뉴욕대의 스턴스쿨 엔터테인먼트 앤드 미디어 프로그램 연수라고 기재를 했는데 민주당은 이거 허위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선대의 입장은 뭘까요? 유인경 평론가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짜 이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과정은 뭐냐군요. 김건희 씨가 서울대에 2006년도에 GLA 글로벌 리더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과정을 했는데 흔히 말하는 뭐 최고 경영의 과정이라든가 학위를 주지 않는 한 뭐 6개월에서 뭐 1년 정도의 과정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연수를 보냅니다. 아마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한 최고의 과정에서도 뭐 1주에서 2주 정도 연수를 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NIU의 과정이고요. NIU의 스턴 스쿨이라는 건 뭐냐면 NIU를 만든 처음 한 사람이 스턴 부부예요. 그래요? 그래서 자 스턴 스쿨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정규 학사 과정에는 돼 있지 않으나 그 연수 오는 사람들 왜 우리도 요리를 보면 꼬동블루에서 1주하고도 꼬동블루 출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용사들도 비달 세순에서 했어요 하지만 1주 연수 갔다 와서 거기나 하고 수많은 정치인이나 교수님이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수료나 뭐 학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연수라고 분명히 이제 적었기 저 이력서에 저렇게 연수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거는 허위가 아니라 이쪽에서 다른데 엉뚱한 데 이제 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대 학사 과정에서 서울대 최고의 과정의 프로그램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밝히다 보니 이런 일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건 뭐냐면 일단 김건희 씨가 너무 많은 곳을 화려한 경력을 쌓은 데다가 너무 그냥 안 적어도 될 일까지도 좀 적은 듯한 느낌이 들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기 때문에 검증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일까요? 그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어디에 이제 지원서를 낼 때 조그만 거라도 다 막 넣어야지 좀 이렇게 있어 보일까 봐 했던 걸까요? 지금 보면 김건희 씨가 2006년 뉴욕대의 스턴스쿨 거기에 2006년 무슨 6개월도 연수가 아니에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3, 4, 5, 6, 7
23, 24, 25, 26, 27 토일 빼면 닷새예요. 닷새 지금 해당 연수를 마쳤다. 그리고 이력서에 지금 보는 것처럼 연수라고 적지 않았냐. 누가 무슨 학연 받았다고 적었냐. 근데요, 저 예. 연수 과정을 갔다 와도 디플로마라고 화려한 증명서를 줍니다. 네. 그래서 아마 본인이 그랬다 어쨌든 봐요. 네. 보세요. 그러면서 무엇까지 공개했냐면 당시 이 사진을 보세요. 사진에 2006년도 기사. 와, 이것도 어디서 찾아냈는가 모르겠지만 2006년도 기사를 공유하면서 저 뒤편 보이세요? 뒤편 중앙에 있는 남자 말고 저 뒤편 끝자리 저분이 지금 김명신, 당시에 김명신 씨, 지금 김건희 씨가 아니 봐라 연수 도중에 지금 강의 듣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반박 자료 또 증거 자료로 공개를 한 겁니다. 일단 궁금한 게 일주일 연수, 닷새 연수, 일단 어차피 일주일이라고 칠게요. 토요일까지 쳐서 일주일 연수도 이력에 포함된 연수라고 할 수 있나요? 전현현 평론가님. 근데 이건 이제 해석의 영역이지 팩트 영역으로 보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연수 수료증을 확보해서 공개한 것을 보면 뭐 법적인 용어라든가 굳이 팩트 체크를 하면 연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연수라고 할 때 3개월, 6개월 과정도 있지만 유인겸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뭐 일주일 단위라든가 또는 열흘 단위 연수도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연수라고 썼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다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도 연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3개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해야 되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나도 일주일 어디 하고 그것을 강제도 되냐 이렇게 한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연수했다는 부분은 수료증에 있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의 주장이 그래도 설득력이 아예 없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아니 있지 않냐 연수. 그리고 당시에 열심히 강의 듣고 있는 사진도 찍히지 않았느냐. 연수라는 두 글자가 보이지 않는 것인가. 민주당 측은 그러면서 조만간 그러면 어디 지금 김건희 씨가 나온 어디 초등학교 졸업 이력도 초등학교 안 나왔다고 둔갑시킬 태세다라고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은 뭘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지도자 과정 중에 프로그램에 뉴욕대를 잠시 방문한 것을 뉴욕대 학력이라고 우기면 해외에서 공부한 수많은 유학생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들으신 것처럼 이제 저런 반박자를 내니까 사실이다 아니다라기보다는 아니 그 정도 가지고 연수라고 한 것은 수많은 장기간 해외에 머물면서 열심히 어려운 공부하는 유학생들 모욕하는 거다라고 또 공세 범위를 넓혔어요.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의혹이 계속해서 뭐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올 때마다 지금 골치가 아플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문제를 또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사과의 진정성이 있네 없네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데 먼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어제는 제 아내를 대신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고 더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네. 또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기는 좀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은 대변인 통해서 정말 하시죠. 네, 저 사과의 뭐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일단 답변 과정, 답변 태도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의혹이 계속 불거지니까 후보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것도 하니 안 하니 여러 뭐 예측이 있었지만 정식적으로 했는데 일단 주어진 원고를 읽으니까 이거 너무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좀 있었고요. 그 뒤에 관련해서 기자들이 그 관련 질문을 하면 그래도 가짜 공세도 상당히 많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과의 진정성에 민주당 측에서 공세를 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이 민주당에서는 이게 개사과 시즌2다라고 하면서 진정성을 상당히 폄훼하기도 했고요. 네. 이렇게 사과를 했으니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식으로 태도를 보이는 건 오히려 오만불손하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사과로는 기능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면서 사과 논란의 깊은 늪으로 윤 후보가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사과는 했지만 사과의 진정성 논란을 두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다 보니까 진중권 전 교수까지 여기에 가세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진 전 교수가 어제 SNS에 글을 남겨서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중에 가짜도 있을 수 있고 언론이 보도한 의혹 중에 부풀려진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검증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의혹 제기를 확인된 사실로만 할 수는 없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도 폭로가 허위였다 하더라도 공익 목적이 있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윤 후보의 태도가 문제라고 꼬집는데 이 상대의 공격 중에서 과도한 부분만 부각시켜서 부분적으로 진실이라고 우기는 태도가 문제다. 일단 경력 위조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고 허위나 과장 보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조하게 해명하는 것이 옳다. 이 정도 판단도 못한다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고 설사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야, 상당히 장문의 SNS 글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의 사과 내용과 또 진정성 논란에 대해서 일가를 했어요. 전혜연 평론가님, 윤석열 후보 입장에 좀 아픈 대목일 것 같습니다. 예, 아픈 대목이지만 새겨드려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언론에서 초기에는 가족 리스크라는 말을 썼는데 나중에는 사과 리스크란 말을 썼어요. 저는 차라리 이재명 후보처럼 빨리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맞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된 부분은 뭐냐면 본인이 사과를 하고 나서 또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에도 왜 나한테 물어보냐라는 식으로 하면서 지금 계속 꼬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이미 쓴소리 많이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준석 대표가 정말 마음이 답답해서 뭐뭐 하겠다 이런 표현 나온 적이 있죠. 지금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 후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본인만 속상하겠습니까? 본인이 공정이라고 외치는 가치를 보여주길 바랬던 지지자들과 국민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정말 낮은 자세로 진실을 가릴 부분은 진실을 가리고 책임을 질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네. 대선이 80일도 안 남았어요. 이제 오늘로 꼭 7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후딱입니다. 이제 6개월, 한 2달 있으면 이제 대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선의 모양새가요. 양쪽 후보, 주요 후보들 모두 가족 리스크가 제기되니까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과를 하는 모양새. 그런데 양쪽의 선대위 진영에서는요. 이제 뒷수습하느라 지금 바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마치 충성 경쟁하는 걸 연상시키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쪽 인사들 얘기 쭉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수의 여성 혐오적인 발언들을 게시판에 남기셨더라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한마디 좀 해주시죠. 그런 식의 발언들은 뭐 너무 저희가 많이 경험을 해서요. 경험을 해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또 평범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의 이 행동들에 대해서 후보가 어떻게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는가의 문제는 저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논란된 게 권인숙 의원이 어떤 분인가 그 이제 영입 배경도 그렇지만 살아온 이력 때문에 저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다면서요, 전혜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권인숙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운동, 인권운동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른바 성고문 사건을 당시에는 정말 꺼내기도 어려운 분위기였지만 폭로를 하면서 다시는 세상에 인권유린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정말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또 이후에 한국의 여성 정책에 나가는 데 있어서 학자로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일부 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을 때도
권인숙 의원이 그에 대해서 정말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처절히 반성하는 인터뷰가 나가서 사실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그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좀 더 따끔하게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할 줄 아는 기대 여론이 있었는데 이것을 안타깝지만 평범하기다라고 하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평범하다라고 하면 안 되죠. 모든 남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의원실 해명을 들어보면은요, 뭐 젊은 남성들이 욕을 많이 섞어 쓰기도 하고 그렇지 않냐 그런 부분을 한 것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많은 국민들과 여성계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정제된 발언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네. 이 인터뷰 내용이 전해지자마자 유인경 평론가님 국민의힘 선대위 측에선 득달같이 또 공세를 취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카나리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예요, 카나리아가? 예전에 광부들이 깊은 그 탄광에 들어갈 때는요. 세 장의 카나리아를 들고 들어갔답니다. 카나리아가 굉장히 예민한 새이기 때문에 그 카나리아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다. 뭐 공기가 나쁘던 무슨 문제가 있던 그래서 카나리아의 울음소리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생명 저지선 그다음에 도덕 저지선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마지막 경보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치계에서 권인숙 의원의 역할이 정의를 지키고 양심이 있는 이런 카나리아 역할을 했는데 네. 어쩌다가 우리 권인숙 의원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네. 다 정당이 권력의 눈이 멀어서 철학과 가치를 외면할 때 이젠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쳤던 분이 권인숙 의원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에 평범하다고 했을까라는 좀 안타까움과 한탄 어린 네. 당을 초래 삼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권인숙 의원 측의 뭐 말이 뭐 너무 흔해서라고 얘기를 했지만 흔하다 그러면 직장 내 갑질이건 아니면 뭐 성폭력이든 가두모든 이런 것도 그냥 평범한 일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권인숙 의원 외에도 남윤희순 의원을 비롯해서 여성의 몫으로 여성 대변인을 하라고 뽑아주신 분들이 여성 문제에 피해 호소인 운운하면서 할 때 너무 자괴감을 느낍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재명 후보 장남의 성매매 의혹 관련해서는요. 한 민주당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사지 업소 방문 후기 글을 올렸는데 이게 성매매 한 거 아니냐. 아니다 그거는 이런 공방도 있긴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이것도 보통은 이제 이런 성인들이 본인이 인정이 있고 부정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할 것을 입증할 만한 팩트가 없으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냥 의혹이죠. 불신이죠. 우상호 의원의 얘기는 이재명 후보 아버지로서의 심정을 전한 이재명 후보의 뭐 얘기와 좀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이 표현은 부모가 할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들이 성매매 사실이 없다고 하니 부모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발언은 대선 후보이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사실은 알 수 없지만 부모로서는 아들의 말을 믿고 싶고 사실이길 바란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 이 표현은 부모가 아닌 제3자가 할 발언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우 의원의 발언은 이 후보의 발언보다 더 나갔습니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만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단정한 면까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엄호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원들이 나서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의혹에 대해서 엄호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의혹 관련해서 글쎄요 여러 가지 또 이런 엄호성, 충성 경쟁성이라고 해석될 만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엄호하고 나선 발언을 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력서에 한 줄 적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증빙 자료를 다 첨부를 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증빙 자료에는 정확한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김건희 씨 표현대로 조금 돋보이게 좀 제목을 좀 근사하게 썼다 이거죠. 예, 제목을 좀 근사하게 썼는데 그 채용이나 또는 그 중요한 경력을 확인하는 분들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는 거거든요.
과장되게 표현을 부풀렸는 것이 채용이나 그 결정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 왜냐하면 증빙으로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근사하게 쓴 거다. 그걸 가지고 물론 그게 채용관에 걸렀겠지만 예리한 눈에 그렇다고 이게 채용이나 결정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내로남불 아닙니까? 일각에서 윤로남불이란 말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국민의힘의 대응이 오히려 논란에 더 부추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급부상한 키워드 바로 공정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들여댔던 잣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납득할 만한 엄격한 잣대를 들어야지 자꾸 이렇게 의원들이라든가 선대위 관계자들이 나와서 하는 발언이 오히려 더 국민의힘의 어떤 존재 가치를 격화시키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삼성미술관, 삼성프라자 분명히 다른 곳이죠. 한림대, 한림성신대 말씀드렸듯이 다른 곳입니다. 그리고 기획이사다 아니다. 이거 지금 그 협회가 만들어낸 시점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과연 단순 실수나 혹은 조금 돋보이고 싶어서 과장한 것이냐 아니면 허위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메시지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 발언이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했는지 장윤미 변호사님 홍준표 의원도 한마디 거들고 나섰다면서요 지금. 그렇습니다. 김재원 의원이 들으신 것처럼 제목 좀 근사하게 쓴 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약간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처럼 발언을 하니까 홍준표 의원이 그야말로 직격을 한 건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정무수석을 했던 이력을 거론을 하면서 박근혜를 망친 사람이 이제는 윤석열 후보도 망치려고 장난질을 친다라고까지 언급을 한 겁니다. 네. 사실 이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두 정치인 사이에 구원이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홍 의원을 향해서 홍감탱이다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네. 유니스 의원이 대선 출마를 전 의원이 선언했을 때 홍준표 의원이 뭐 망둥이 같으니까 뭐 숭어도 뛴다, 숭어 같으니까 망둥이도 뛴다 약간 좀 실언 비슷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김재현 의원이 홍 의원을 겨냥해서 홍감탱이라고 이야기한 또 어떤 구원이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홍준표 의원이 아예 이 징계 요청서를 제출할 정도로 두 정치인의 사이가 나빴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그 입탄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 들으시면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둘 다 똑같다. 양쪽 모두 똑같다. 참 잘한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해서 그럴까요? 지금 양쪽에서요. 우리 네거티브 자중하자 이런 목소리가 슬슬 나오고 있다는 먼저 민주당 쪽에서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선대위 공보단장인 이 박광온 공보단장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후보의 아들을 감싸는 의원님들이 계시다라는 글로 이제 단체 문자를 보내는데요. 함께 힘을 모아서 대응하는 것은 아주 고마운 일이지만 후보의 사과 의미를 반감시키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기에 자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자제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 결정적 이유가 지난 16일 앞서 저희가 카나리아라고 표현한 이 권인수 성평등 자문단 공동단장의 이 라디오 발언에 이 인터뷰 발언이 후폭풍이 너무 컸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이 선대위 핵심 관계자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권 공동단장의 인터뷰 이후에 후폭풍이 너무 거셌다라면서 물론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하신 것은 알겠으나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인터뷰를 좀 자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다른 관계자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후보 아들의 문제인 만큼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후보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요. 일단 후보가 사과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괜한 소리를 해서 다른 말이 나가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하자는 의미로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이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역시 사람의 생각은요 비슷한 거예요. 앞서 권인숙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이건 좀 심한데? 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그거 오히려 과유불급입니다. 그렇게 옹호하는 거, 시체말로 우리 그런 말이야. 쉴드 치는 거 결코 후보한테 도움 안 됩니다.
자제합시다. 의원님 여러분들, 박광원 공보단장이 전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결국 후보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도요, 이거 우리 네거티브 자제합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대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양상을 볼 것 같으면 즉 네거티브 전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국민들이 정치권을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현 정부가 얼마나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이 그렇게 내놓을 게 없어서 계속해서 네거티브만 가지고서 선거를 갖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지는 묻고 싶습니다. 네거티브 자중하자면서도 하나 걸었어요. 민주당 왜 이렇게 네거티브 많이 하냐, 이제 또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박성배 변호사님, 윤석열 후보 앞서 우리가 저 얘기 짚어봤습니다만 사과의 진정성 논란 그 여진이 계속되니까 뭐 추가 사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우선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네거티브 전쟁은 그만하고 경제와 민생을 위해 각 후보가 어떤 주장을 내걸고 경쟁할지 몰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뒤이어서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윤 후보의 사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자 사과가 불충분하다고 생각돼 국민들께서 새로운 것을 요구하신다면 저희 당은 겸허히 순응할 자세를 갖고 있다면서 고개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네. 네거티브 자제하자는 분위기 지금 여야 모두 있으니까 이번 주 한번 눈 부릅뜨고 한번 지켜볼게요. 국민들, 시청자분들 진짜 원하실 거예요. 정책 대결 한번 해보세요. 자, 80일도 못 남았어요. 후보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주말 행보 한번 먼저 모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안 아픈데? 이제 맞고 나면 한두 시간 지나서부터 아프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의료인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고생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바쁘게 주말 보냈어요. 부스터샷, 추가 접종샷도 접종도 하고, 그리고 어제는 또 대형 교회 갔어요. 아니 그러면 최정 회장님, 매주 타는 그 버스 있잖아요. 그 뭐 있잖아요. 그거 안 탄 겁니까? 네, 메타버스. 그 아하. 버스 이번 주는 안 탑니다. 네, 이번 주는 쉼을 선언했는데요. 네.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맞고 휴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매주 진행하던 이 메타버스, 매주 타는 민생버스죠.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취소를 했는데요. 사실 이 시기에 갈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당초 강원 제주 지역을 찾을 계획이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사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 전국적 방역 강화가 굉장히 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취소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난 18일 오전에는 아까 현재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서울의 한 내과 병원에서 코로나19 3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접종을 했는데요. 대통령 후보는 어떤 백신을 맞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지난 18일 오전 접종 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던 이 후보가요. 3차 때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측근 바로 옆에서 함께 이 전국을 누벼야 하는 이 수행원, 경호원 4인도 함께 부스터샷을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백신 추가 접종을 완료한 뒤에 이 후보는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평범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 3차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라고 호소를 하면서 하루 쉬고 이 후보 부부는요, 대신 다음 날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찾아서 예배에 참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는 이 윤봉길 의사 89주기 추도식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보면, 주말 일정 보면 특히 몇 주째 계속 교회 예배 참석하고 있어요. 혹시 뭐 이것도 전략입니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이재명 후보만이 아니라
종교를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은 자기 종교랑 같은 데 다녀야 되죠. 이재명 후보가 기독교인이라 밝혔기 때문에 전라도, 남도의 광주, 전북의 정읍, 경상북도 영주, 메타버스를 타고 가는 지역마다 대형 교회 많이 들려셨는데요. 그렇네요. 예. 그것도 딱 준비했네요, 저희가. 그렇죠. 아하. 사실 뭐 저라면 교회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신전이라도 가보고 네. 싶은. 왜냐면 그곳이 유세장이기도 하니까요. 아하. 다만 문제가 네. 있다면 김건희 씨가 본인의 그 이력을 조금 과장되게 했다면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신앙을 조금 과장되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조찬 기도회에 나서서 이런 말씀했어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모시고 있고 주님의 은혜로운 인도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본인이 굉장히 성실한 기독교인이다라고 하고 했는데 근데 정작 분당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께서 이분이 우리 교회 안 나온 지 10년째 되고 있다. 오긴 왔었는데 하는 바람에 네. 이게 지금이 모시고 다니고 있다라는 말과 이런 좀 시제가 맞질 않아서 사람들이 약간 의혹의 시대를 보내는 것 같고요. 네. 아까 왜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하느냐? 네. 유권자들이 있으니까. 아하. 예, 정치인들에게는 모든 곳이 유세장이기도 하고요. 저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을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 틈날 때마다 장윤민 변호사님 네. 웹 자서전,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 자서전 형식의 글 올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본인의 어린 시절, 뭐 소년공으로 상징되는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소소한 일상 같은 것들 그리고 과거의 경험들을 올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대학 시절에 겪었던 어떤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검정고시로 나중에 졸업장을 취득했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아마 문법 위주로 수업용으로 하는 데는 뭐 본인이 자신이 있었지만 정작 발음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겪었다는 겁니다. 예, 사법고시 1차에 영어 말하기 시험을 보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성경 바이블을 본인은 이 정확한 발음기호를 몰라서 비블이라고 발음하기도 했고 아이언 있지 않습니까? 철도 아이언이 아니라 이롱이라고 발음할 정도로 이 발음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어색하고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다는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요. 네. 또 대학 때 그렇지만 뭐 미팅도 하고 고고장도 가보는 좀 평범한 대학 생활을 즐겼다라는 과거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이 추억을 또 상세히 소상하게 솔직하게 또 올리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는 어디를 또 부지런히 다녔을까요? 윤석열 후보의 행보도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북한 최대 선전 마을 중 하나인 건천리 마을이며 약 200가구 7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박봉사단 파이팅!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여러 일정을 가는 건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른바 안보 행보는 처음인 듯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윤 후보는 오늘 강원도 철원에 있는 일명 백볼부대 육군 3사단을 방문했습니다. 네. 이 군대 내부를 둘러보고 군인 가족들과 오찬을 나누기도 했는데 이 방문 전 윤 후보는 SNS를 통해서 우리가 후방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은 군인 장병들이 전선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니 합당한 예우로 보상할 수 있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업 군인의 처우와 초급 간부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위험 근무 수당, 특수 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며 지급 체계도 형평성 있게 개편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그런가 하면 무슨 케이크도 받았다면서요, 유인경 평론가님. 무슨 케이크입니까? 양력 생일이 윤 후보의 양력 생일이 12월 18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10명쯤이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근처에 와서 꽃다발도 주고 생일 케이크도 주고 했는데 네. 이걸 본 윤석열 후보가 오늘 아침에 미역국도 못 먹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꽃가루를 들고 있는 분에게는 친히 머리를 이렇게 들이면서 씌워주세요라고 네. 해서 좀 다소 체구와 안 어울리지만 네. 굉장히 지지자들에게 힘을 주는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해 12월 17일 날 바로 생일 전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정직 2개월을 먹었습니다. 아하, 그렇죠. 예, 생일 네. 선물이 1년 사이 어마어마하게 바뀐 네. 거죠. 그 무렵에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기억하는 건 개들하고 산책 다니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제 많은 지지자들하고 쌓여 있어서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어째 늦었지만 생일은 축하해 드려야 되겠죠. 네. 사실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모두 저렇게 그냥 허허허 웃는 순간만 앞으로 79일 동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본인들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사실 대선이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지가 않아요. 앞으로 있을 대선 후보 TV 토론도 그렇고요. 정말 이제 험난한 길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오늘 오전에 윤석열 후보의 이제 직속 기구 있잖아요. 새시대 준비위원회 여기서 인재 영입 행사가 있었는데요.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었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원길 대표님께서 여성 폭력을 해결하고 좌우를 넘어서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상당히 좀 진보적인 진영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 오셨는데 대화를 해 보면은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조금씩 다른 게 있을 뿐인데. 정치에 이제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신지혜 씨가 정치 선배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신지혜 대표가 어떤 분위기에 언론들은 깜짝 영입해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신지혜 여성정치 네트워크 대표 출신이고요. 사실 이 뉴스를 보고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신지혜 대표가 정의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으로 갔다고요? 라는 거죠. 네. 그 말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제 신지혜 여성정치 네트워크 대표는 네. 굉장히 젊은 31살에 여성 정치, 특히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동안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던 활동가이기도 하고 네.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네. 출마를 했을 때 2016년 녹색당의 비례대표로 출마를 했었고 네. 2018년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2020년 총선,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지혜 대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로 꼽는 인물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예요. 네. 예전부터 이 페미니스트 논쟁을 듣고 자주 부딪히기도 했었고 또 신지혜 전 대표가 불과 한 달 전에 국힘,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페미니스트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영입은 정말 깜짝 영입이라는 반응이 많고요. 네.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보수당에서 지금 너무 젠더 갈등을 놓고 정략적으로 이용한다, 편가르게 한다. 그래서 이런 인물이 들어가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또 기대감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결국은 그러면 정치권으로 들어가서 똑같은 인물이 되는 거 아니냐. 개인적 정치적 욕심 때문에 가는 거 아니냐. 우려의 시선도 양론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말 그대로 기대 반 우려 반 시선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이준석 대표와 신지혜 대표는 좀 악연인 거예요, 그럼 과거에? 그렇습니다. 여러 방송에 같이 출연을 하면서 뭐 갈등을 겪기도 했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신지혜 국민의힘 이 수석 부위원장이 과거 방송에서 이준석 후보랑 같이 대표랑 같이 출연을 해서는 이른바 박근혜 퀴즈라고 불리면서 정치권에 영입이 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니냐, 특권 아니냐, 공정사회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직격을 날렸고요. 네. 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그래서 내가 공천 안 받고 지역구를 스스로 발굴하고 뚫겠다고 얘기했던 것이다라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영입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다소 뼈 있는 말을 했는데요. 일단 김한길 새시대 위원장이 영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뜻을 존중하겠다. 하지만 이수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당의 기본적인 방침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면 내가 나서서 재직 교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네. 이게 사실 갈등이 언제든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당연히 오늘 이준석 대표한테 기자들이 따라가서 물어봤겠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당 준비에서 오늘 신지혜 씨를 영입했는데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왜 안에서 큰 소리는 왜 나는 거예요?
안에서 좀 큰 고함 소리 같은 게 난 것 같은데 혹시 좀 어떤 얘기가? 그 별일 아니에요. 뭐 얘기하다 보면은 음성이 높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고성도 있었고 선대회의 때 아니 혹시 뭐 신재 대표 영입 관련해서 박승배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 심기 불편한 겁니까? 그 사안은 아닙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는 이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조수진 최고위원에게 일부 언론에서 윤핵관이라는 출처로 김종인 위원장과 나를 공격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응을 잘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 최고위원이 내가 왜 당신 명령을 드려야 하냐면서 맞섭니다. 그러자 이 대표가 아니 내가 상임 선대위원장인데 그럼 누구 명령을 듣는다는 것이냐고 묻자 조 최고위원은 윤 후보 말만 듣는다고 답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결국 이 대표가 책상을 치고 회의장을 떠나면서 선대위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야,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앞서 뭐 김종인 위원장은 별일 아니에요 뭐 했지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현 평론가님. 근데 사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당시에는 이준석 대표와 집안 싸움하느라고 좋은 시기 다 놓쳤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지도부 내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열 싸움을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뭐 치열한 민생 문제를 놓고 가치를 놓고 충돌하는 거라던가 잘해보자는 과정에서 우리 큰 소리 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지금 본질적인 사안을 넘어서 마치 기싸움 벌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비판의 요소가 있었고 앞서 사실 이 조수진 당시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가 이미 마찰을 벌인 바가 있는데 네. 당시에는 최고위에서 당시의 의원이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문제를 놓고 아마 좀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한번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물론 뭐 의견 충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1야당이 좀 멋있는 정책을 내놓고 하는 데 있어서 치열한 논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 나온 김에 박성배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한테 무슨 뭐 의혹이 제기된 게 있다면서요? 전직 기자 허모 씨가 17일 SNS에 전체 공개로 자신이 자주 가는 마사지 샵에 과거 이 대표도 다녀갔는데 이곳에서 유사 상행위가 이루어지니 이 대표도 이런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어이구. 그러자 이 대표가 이 후보 아들이 갔다는 업소는 광고지도 민망해서 제가 올리지 못할 정도지만 자신이 방문한 마사지 샵은 제시, 전현무, 조세호님 등 연예인들도 당당하게 가서 사인까지 해주고 나오는 가게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19일 이 허모 전 기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명예도 회복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요량으로 직접 고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떻게 진행될지 뉴스파이터도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